위스키 온 더 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가사 보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멋은 흉내 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더욱 어려워. 뭐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참 나이 먹으면서 나이값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나이에 어울리게 한다는 거 멋있게 늙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들수록 자기 아집은 세지고 귀를 열고 지갑도 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맨날 들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유시민 작가가 이런 발언하는 것 듣고 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을까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그걸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또 너는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오늘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유시민 발언이 이제 상당히 후폭풍이 거센데 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짧게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댓글창도 많이 시끄러웠어요. 많이 시끄러웠는데 갈수록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원심력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분열이 좀 심해지는 것이 세태긴 해요. 그런데 진보와 보수 이런 쪽의 분열이 하는 것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거 싸울 수는 있죠. 그런데 싸우더라도 이렇게 꼭 상대방 죽일 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아닌가? 제가 그저께 인터뷰를 한 분 가운데 이제 김용호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김용호 의원 아시죠? 김유정 의원님. 훈홍 김상현 네네네네. 의원의 자제분인데. 예, 이번에 최고위원 아마 출마하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모셨어요. 근데 훈홍 김상현 의원은 참 아주 화합 이걸 평생 정치의 어떤 모토로 삼고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어려운 걸 많이 풀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낭만이 이제 사라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전히 정치는 화해와 화합과 일치와 단결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건 다름과 틀림을 떠나서 옳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즘에 제가 계속 들어요. 그래서 김영호 의원이 자기가 만든 말인데 이제는 뭐 저작권 떠나서 다들 쓴다고 그러는데 동지의 언어라는 말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지의 언어를 쓰자. 다 동지 아닙니까? 동지인데 그 동지를 향해서 분열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보다는 동지의 언어로. 그러니까 비판할 거 비판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지적하더라도 그걸 동지의 언어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서 애정이 좀 안 느껴지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고 제가 제일 섬뜩했던 부분은 이제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저건 무슨 뜻인가? 나는 이제 너한테 기대를 저버렸거든?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러는 것은 조금 아니죠. 네. 아무튼 이걸 놓고도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우리 패널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전에 지금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지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이 세 후보의 반응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꼭 다 맞지 않잖아요. 더구나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이렇게 주장의 영역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뭐 잘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성공하셨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미 FTA에 대해서도 또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또 그 또한 지금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문제에 있어서의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지적하신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진심으로 뭔가 조언할 게 있다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든지 근데 별도에 만나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을까.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제 생각을 물어보세요. 안 됐다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명픽으로 하면 안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부분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자,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짧게 어제 많이 토론을 했으니까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 당일날 15일날 14일날 녹화하고 15일날 방송이 됐잖아요. 그날 뭐 상당히 비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에서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본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김영호 의원이 얘기한 동지의 언어인지 실제로 정말 응원하는 마음인지 아닌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필연적 실패라는 것을 마치 예고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시민 작가가 기본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데 ABC론부터 재건축, 그다음에 이제 필연적 실패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뭔가 화합하고 통합하고 우리가 결속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똘똘 뭉쳐서 우리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한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저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거는 저는 사실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적인 그런 태도로 좋은 것 이런 거는 본인이 다 생색내려고 하고 나쁜 것 욕먹는 거는 부하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라는 것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37살에 유시민 작가가 김대중 대통령 DJ 필패론을 얘기했는데 지금 만 66세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동지의 언어인가? 그리고 이게 맞는 것인가? 이 예언적 어떤 전 악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고요.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가 화합을 얘기하고 또 정말로 충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이 큽니다. 예. 뭐 좋은 얘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같은 말이라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분들도 많지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 그 유시민 작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당대표 후보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에 대해서는 뭐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라고 애들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성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후보도 이제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 표현 방식이 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청래 후보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의 말이 굉장히 좀 말 자체를 조심스럽게 했지만 그 말 또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 또한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표현이 과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시민 작가의 그 평론이 들으면서 이게 이제 다 불편한 지점, 어느 지점에서 각자 불편했을지는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도 다 맞는 것은 아닌데 이제 물론 누군가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자기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말을 하지 내 말이 계속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는 말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지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동안 말 못했던 거를 속 시원하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반명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거다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한 명의 말은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마음이
개인적인 뭐 이익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표현 자체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제 또 의견이 다른 분들이 댓글을 올리는 걸 보면 또 이렇게 막 그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댓글 올리시는 거는 환영인데요. 제가 정말 바라건대는 분열의 언어보다는 동지 언어를 많이 좀 쓰면서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유시민 틀린 말이 어디 있냐, 속이 시원하더만, 이런 분도 계시고, 유시민 너 총리 안 시켜줬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계신데, 총리를 추천을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또 고사하고 그랬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의 성정도 그렇고 또 하도 보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은 또 따로 생각해보고, 일단 지금 뭐 먹방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또 이거 다뤄야 되니까 두 분 한번 얘기도 들어보죠. 김정욱 원장님. 갑자기 다 먹방을 앞에다 붙이시니까. 저 인간은 논평엔 별로 관심이 없고 금요일 날 처먹으려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찔리긴 합니다. 에이, 내가 그런 표현 안 쓴다니까요. 쳐 드시려고. 저는 유시민 작가 얘기에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타격감이 이번에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논거가 없었어요. 뭐 논거가 있어야 예를 들면 논쟁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다 관심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왜 알고 있는지 방법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 논거를 들고 왔죠.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그쪽 측근 사람들은 개혁성이 없어 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반개혁적이다라고 비판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라는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그쪽 사람들은 여기다 쓸어버리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정체성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개혁성과 정체성 두 가지를 건드렸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너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과 개혁성이 우리랑 맞지 않아라는 얘기는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당신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패배할 거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 방향을 바꾸지 않을 거면. 저는 이건 정치적 협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당하지 않은 주장이신데, 더 중요하게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 관심법적 추정입니다. 왜 지방선거 전에 매불쇼인가 어딘가 나와서 조국 후보를 위한 발언을 하셨을까? 그건 의도가 없었던가?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한창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복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저의 추정, 관심법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만큼 똑똑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고려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타격감은 없었습니다만 기분은 되게 나빴다. 예, 그건 좀 그랬습니다. 김정한 변호사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신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가. 그리고 오늘 전체 주제 제목으로 오늘 보니까 분열의 언어에서 동지의 언어로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유시민 작가라고 부르죠. 보통은 그분에 대한 호칭을 부를 때 그분이 했던 어떤 높은 지위, 그분이 뭐 장관도 하셨고 여러 높은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유시민 작가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 가지 글로, 저도 그분의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분이 글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떤 그런 거를 전파하는 거에 굉장히 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하실 때는 말이 부드러운 분이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정치 비평가로서의 글과 말이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말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라고 했는데 그 앞에 걸 떼고 보면은 사실은 경청할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안수사권 부분이라든지 인사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인사에 있어서 그분이 지적한 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최근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이제 뭐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이런 분, 뭐 이제 그 관습헌법을 이제 이야기하셨다가, 그리고
그 MB 시절에 이렇게 뭐 법제처장을 하셨다가 지금은 뭐 예, 국민통합위원장 이런 거 예. 하시는 분에 그러니까 뭐가 인사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어떤 지적들이 유시민 작가가라는 걸로 포장이 돼버리니까 이게 싸움이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 않고 전혀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분의 태도를 보는 이런 논평을 많이 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는데 조금씩만 캄다운 시키면 저는 유시민 작가를 옹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저렇게 굳이 말을 했을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분의 그런 어떤 글에 보여지는 그런 품격이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그럼 저 부분은 왜 저런 지적이 들어갔을까? 저는 충분히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정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세상에 정답 참, 뭐, 있는 건 있죠. 있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백운기 나쁜 놈이야. 뭐, 이런 건 정답이죠. 예, 동의합니다. 동의 바로 나왔습니다. 재청, 사청 나와주세요. 그런데, 옳은 말을 할 때, 그거 이제 듣는 사람이 듣고, 그래. 정말 저런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죠. 너는 말이야. 뭐, 안 돼. 너는 정말 안 돼. 막 이렇게 되면, 저쭉 이제 자라보면서 옛날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여러 선생님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또 요즘 교육은 완전히 달라서. 근데 그때도 불러가지고 야, 운기야, 너는 말이야. 이런 건 참 좋은데 이런 부분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 선생님 말씀은 지금도 기억이 나고 생각나고 또 저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자, 그러면 옳은 말을 했는데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했는가? 아니면 너는 아예 팩트부터 틀렸는가? 이런 것도 이제 차이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유정 의원님은 뭐 팩트도 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보안수사권 폐지, 검찰의 완전 수사 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지적. 이 부분은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나아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걸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 총선도 지고 정권 재창출도 실패하고 민주당이 완전히 작살날 거다. 이 진영이 막 파괴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그 깊이 개입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진작 여러분한테 지적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죠. 그것만 해야지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의 인사권을 벗어난 범위까지 깊이 개입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좀 점잖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걱정인 거죠. 일단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이제 지금 거의 뭐 폭탄 수준입니다. 왜 폭탄 수준이냐? 사실 이제 누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전격적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폭탄이고 두 번째는 누가 말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스피커가 중요하죠.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진보 진영 중에서 유시민 작가 같은 스피커 없을걸요? 이건 완전히 대용량이죠.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큰 폭탄급이죠. 그런 점에서 매우 반응이 큰데 역시 이제 막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지배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발언이 있어요. 이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강하고 민주당도 강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세부 패널의 해석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정필승 변호사님은 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셔야 될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도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냐면 대의 명분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각 정당에는 각 정당이 이루고자 하는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의 명분과 도구가 자리를 바꿔 앉는 순간 대의 명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유시민 작가님 방송을 2번 봤어요. 예.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방송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반드시 하셔야 될 말씀을 하셨다라고 평가해요.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 이사장님이 하신 모든 말이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해야 될 부분에서 쓴소리를 했다. 그리고 그 쓴소리가 울림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짚어볼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건 나눠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김성환 평론가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좀 계속 그게 의문이에요. 유시민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늘 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지금 당내 문제에 사실상 개입하고 의견을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 이전에 누이제명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ABC론 얘기했고, 그리고 재건축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매번마다 얘기할 때마다 아직 다 얘기 안 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결국은 정계 개편론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이제 말의 행간에는 이재명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또 이재명 당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존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과 별도의 뭔가 구상을 하는 것 같아. 뭐 또 다른 세력과 당을 합치든 연대하든 새로운 어떤 그 정치권을 재편하려고 하는 구도를 구상해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계속 말이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저는. 유시민 작가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의문을 갖게 하고요. 또 하나는, 고 노무현 대통령 계속 언급하잖아요. 최근에 뭐 특히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뭐 노사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반대편에 섰다, 배신했던 사람이다, 뭐 후단협이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잃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했던 게, 또 그 선택이 옳았던 거라는 얘기를 뒤늦게 평가받고 있는 게 한미 FTA하고 이라크 파병 문제예요. 근데 당시에는 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거센 반발이 있었거든요. 특히 진보 진영이 서로 쪼개지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2가지 사안이. 저도 그 당시에 이건 아닌데 그러고 비판했던 입장, 우려했던 입장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쪽의 입장에 다시 썼던 그런 태도를 그대로 또 보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유시민 작가 후회할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대통령이 뭐 당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지만, 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거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걸 유시민 작가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대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한 일단 총평이라고 그럴까? 소감 이런 것을 지금 들어보는 건데, 김광민 변호사님도 그 내용 다 들으셨나요? 예,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깔끔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뭐 2가지 키워드를 뽑자라고 하면 정계 개편,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고, 야,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수사권을 놓고 보면, 야, 그거는 법무부 장관 생각 아니야?
뭐 정책보좌관 생각 아니야? 행안부 생각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상관없이 장관이나 참모진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셨고, 물론 그건 유시민 작가의 규정이고 저는 그 규정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인사 관련 문제들. 여기서 인사라고 하면 뭐 청와대 참모진 부분들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 명확하게 찝었듯이,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수석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기도지사 후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사에 개입을 한 것이다. 그 목적은 정계 개편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셨고, 그 해석에 대해서 저는 뭐 대부분 동의합니다. 일단 이제 잠깐만요. 예. 제가 김성환 평론가님한테 발언 기회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패널 구성이 제가 일단 총평을 들어보니까 정필승 변호사님하고 김광민 변호사님은 유시민 작가의 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고, 김성환 평론가님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수준인데 2대1 구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언 기회는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김광민 변호사님 말씀은 보안수사권 부분에 조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이 싸움의 본질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보안수사권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따로 다루겠지만, 그런 느낌이 민주당 지지자 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그 보안수사권 조금 냉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당신 변했어. 이제 이런 섭섭함, 실망감, 의구심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나설 때는 무도한 검찰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후예로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만큼 검찰한테 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지금 이제 1년 막 지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이재명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이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유시민 작가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조금 거슬렸어요. 하나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를 뜻할까? 나는 이제 이재명 포기했다라고 하는 걸로 들리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 거슬렸고, 두 번째는 지금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정계 개편의 핵심 논리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을 만들거나 정계 개편을 한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른바 코어층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코어층을 혹시 버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밑자락에 깔려 있다고 보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새롭게 정치판을 다시 짜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정치판을 짤 때 우리와 결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치거나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시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 거기에는 이제 진영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 듯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청와대 어떤 부서나 누군가가 그런 걸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뭐 흘러나온 게 있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유시민 작가의 본인이 추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통해서 지금 그 모든 얘기를 거기다가 짜맞추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안사건 문제하고 정계 개편하고 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보안사건 폐지 우리 코어 지층이 그토록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존치를 얘기해. 그럼 코어 지층의 의사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정계 개편으로 꽁충 뛰어가지고 얘기가 가는 거고요.
뭐 당대표 후보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 이른바 명픽을 했다고 하는 걸 근거로 얘기하는데, 아니 집권 1년 된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전 사람 딴 마음 품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이낙연 전 총리는 총리 끝내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안 돼서 당대표 되기도 했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문픽이네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때는? 예. 발언기회를 넘기면서 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또 사회자로도 유명한 분이니까. 일단은 유시민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추론 근거를 명확하게 밝혔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정원호 서울시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김용남 국회의원이 자기는 뭐 명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 주요 인사 자리에 소위 말해서 결이 다른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본인의 추론 과정을 저는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이해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계 개편하고 그러면 검찰 개혁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검찰 개혁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형사소송법, 대한민국에 법이 3,000개가 넘는데 형사소송법이라는 주요한 기본법 중에 하나의 조문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샌가 민주당 정치의 상징이 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정말 작은 부분이었지만 상징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도 의사를 표명하셨고, 총리도 의사를 표명했고, 당대표도 의사를 표명했고, 심지어는 이게 공약으로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것도 2번 연속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서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저는 그걸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아니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이거는 약간 좀 손자병법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손자병법이 아니죠. 아무튼 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의 40% 이상 70% 미만이 포함됐을 때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결단을 내리면 그 결단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100%인지 99%인지 우리가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수기하고 이런 과정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과정을 너무 질질 끈다라는 입장에서 유시민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한 거라고 봐요.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저는 검찰 수사권,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의지일까라는 부분에 저는 물음표를 표시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정계 개편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약을 지키는 그 과정들에 무슨 어떤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앞으로 정계가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지가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예측이고 판단일 뿐입니다. 그 판단을 존중하는 마음인 거고, 저는. 그리고 앞에 이제 한미 FTA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뭐 반대하고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한미 FTA 결과적으로 옳지 않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사건을 단순화하셔서 이야기했는데, 한미 FTA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결론이 있어.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 답이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반대한 사람들 다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레드팀을 조직과 사회가 레드팀을 만드는 거는 레드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리한 과정에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어떠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반대는 수정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한미 FTA가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이라크 파병에 대한 평가도 처음부터 이라크 파병했으면 전투병 보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대의 의사가 있고 시민사회에서 반대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능한 소극적인 광해군식 파병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2009년에 2008년 2009년에 연도가 맞나? 소고기 촛불 집회 반대했던 기억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우병 안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들 다 바보들 아니냐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36개월령 미만의 소 그리고 뼈를 제거해달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반대를 했는데 결론이 달리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반대는 무가치한 거야 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저는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예화를 들어주는 건 좋은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물론 옛날에 이랬으니까를 한번 상기해 보는 건 필요한데 두 분이 FTA 관련해서 너무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저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먼저 그거를 꺼내가지고 길어졌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꺼낸 의도는 뭐냐면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김광민 변호사님 너무 말씀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광민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갑시다. 그러면 저한테 2배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예. 우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유시민의 추론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추론 말고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저렇게 모호하게 나오시는데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안 내시잖아요. 중수법 법안도 총리실에서 당황스러운 법안이 나왔고 그 법안에 대해서 뭐 뒤늦게 대통령 독대로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개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뭔지 정부의 생각은 뭔지 명확하게 얘기자가 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 상황을 보면 지금 보안수사권 넘어오면서 보면 또다시 헷갈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 보수 인사들 계속 영입하시는데 영입하면서 분명히 누가 봐도 저거는 정계 개편에 의심이 되는 행동들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정계 개편이 뭔지 내가 바라보는 정치의 모습이 뭔지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잖아요. 전혀 안 하시면서 계속 이벤트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론 말고 뭘 하겠습니까? 이 추론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추론을 했는데 그거 네 혼자의 추론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실은 작가님도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 대해서 추론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유시민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작가는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얘기하는 것도 추론입니다.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 검찰개혁이 왜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냐? 저는 이거 명확하다고 봐요. 우리가 왜 검찰을 개혁하자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스스로 권력화되고 스스로 정치화됐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니까 일단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가닥을 잡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그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검찰개혁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 두 번째는 인사를 너무 대통령이 당까지 깊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걸 따져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공격은 과연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뭔가 미온적인 태도다. 그리고 인사 문제 있는데 먼저 보안수사권 검찰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개혁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하지 않았나요? 예.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자, 김광민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으니까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좀 미온적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십니까? 저 워딩을 놓고 보면 수사기소 분리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검찰 조직이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버리면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 유지를 위한 조직만 남게 되는데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된다고 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살아있어요. 조직이 살아있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 자체로 정치화 돼 있고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외부 조직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에 대한 해체 여부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조직화된 정치화된 범검찰 세력들까지도 정계 개편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할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일단 검찰 보안수사권 얘기만 말씀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왜 공수처를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공수처를 만드는 선에서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나올 때도 수사기소 분리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같이 충분한 개혁이라고 얘기할 만큼 하지 못했을까요?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왜 그때는 충분하게 개혁하지 못했습니까? 네, 그걸 말씀드릴게요. 왜 수사기소 완성 못했습니까? 예. 그때 가서 상상해 보세요. 최초의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했을 때 그 얘기 자체만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고 그걸 입에 꺼내기조차도 어려운 그것을 입에 꺼내는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의 문제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랬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어 왔는데 공수처에 예산 배정하고 검사 배정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재명 정부는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확대 등등의 논의들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거 단지 등치시켜서 비교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등치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그때 공수처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예산도 더 많이 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때 민주당 지금보다 의석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면 국민 여론이나 저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초기에는 의석수가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초기에 드라이브 걸 수 있을 때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문재인 정부가 그 다음에 민주당이 180석 넘는 의석 가지고 왔을 때 왜 못했습니까? 하면 되지. 지금 가장 그때는 검찰이 셌지 않습니까? 검찰한테 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윤석열 정부 때 혹은 문재인 정부 후기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정치인들이 윤석열 비판조차 못했습니다. 아니요. 검찰 권력이 그만큼 셌어요. 문재인 그걸 인정하셔야 대통령이 돼요. 집권할 때 이미 야당 민주당은요. 대표가 검찰한테 살해당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야당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 180석 넘는 의석을 가져갔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럼 두 가지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민주당이 의지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수사 기소 분리든 지금 얘기 나오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든 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요. 못했다는 뜻을 저는 거기에 오히려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린 건데 국민 다수의 의견, 우려, 그리고 저항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안사건 폐지 문제 얘기 나오는 것도 이 대통령의 단순 소신이라기보다는 지금 터져 나오는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국민 여론도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실제 사법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들도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검토하는 것 자체가 왜 당을 버리거나 핵심 코어 지지층을 버리는 걸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수사기소 분리했잖아요. 또 약간 또 옆으로 가니까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도 지금 들어오세요. 아니 집에 간다 그러죠. 아니, 농담이고 저는 한 가지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유시민 이사장님의 말을 공격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은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의사고 변호사잖아요. 아침에 당뇨 환자인데 단 거 엄청 먹고 옵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래요. 혈당 조절 이렇게 안 하면 진짜 죽어요. 이걸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말로 아니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걸 주장하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당신은 내 변호사인데 왜 상대방 편을 드냐?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쓴소리는 쓴소리로 들어야지 그걸 공격이라고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순간 해석이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저는 이걸 공격이라고 해석해서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좀 하고 싶고 앞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왜 그때 못했냐. 그때 못했으니까 지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등이라는 표현으로 붙은 그 유명한 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주자. 그걸 한번 해봤더니 그 결과가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 그리고 김건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도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개혁을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왔고, 검찰이라는 견제 불가능한 곳에다가 권력을 줘서 안 되겠다라는 기본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앞에서 못했으니까 우리 지금도 못해라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리한 판단입니다. 그거는 왜곡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완벽한 개혁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과정이라는 걸 중시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사정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어라고 얘기하시는 것 저 존중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방송 패널로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반대편에 서서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근데 그러면 검수완박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검찰개혁이? 그럼 완전하게 끝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도 저항이 있고 지금도 저항이 있고 지금도 국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조사하면 국민 거의 한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려해요. 보안사건 완전 폐지에 대해서. 그러면 보안사건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토론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과정들 안 겪고 결론 정해놓고 보안사건 남겨놓으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뜻이야. 이렇게 자꾸 몰아세우면은 그렇게 또 받아들일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왜 코어 지층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취급하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코어 지층이 반드시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였고,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아까 우리가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계 개편을 두고 뭔가 하는 근거로 삼느냐는 거예요. 예. 저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몇 가지 근거, 아까 인사 문제 얘기했거나 정원호,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개입하고 있는 걸 정계 개편 근거로 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의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직접 들은 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정계 개편으로 연결하는 게 맞나? 이게 충분한 근거인가? 혹시 전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보안수사권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건 검찰이 다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칠 것 뻔하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대통령이 돼서 보니 그거는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사실 정확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형국은 그렇죠? 다릅니까?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양쪽의 의견이 아닙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것으로 보이는 김민석 총리도 나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찬성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너는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밀고 있으니까 만약에 네가 당권 잡으면 이건 조금 바꿀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는 게 좀 있는가요? 저는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유시민 이사장님의 말을 모두 동의하지 않고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저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저는 몇 번을 말하는데 입법을 하는 건 입법부가 하는 겁니다. 그건 입법부가 결단을 해서 하는 거고 행정부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오히려 누가 의지가 부족하냐라고 말하면 저는 민주당에다 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소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우려가 되는데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는 약간 무리한 해석이 너무 넘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유시민 이사장님이 지적하셨던 대통령이 말씀을 너무 모호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검찰 수사권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도 필요 없다. 보안 수사권 요구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에 우선은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힐게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부터 그냥 말하자면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다. 글쎄요. 네. 대통령은 근데 그 몇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그 어때요, 김성환 평론가님? 김성환 평론가님 혹시 제가 속을 들여다 본다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나도 원래 완전 폐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찬성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만큼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듯이 막상 이렇게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완전히 없으면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아. 좀 더 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입장이신 거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보안사건 폐지 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굉장히 당내 논란이나 대통령하고 당이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니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겨두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하고 맞물리면서 뭐야 이재명 저 변한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좀 가는 구도가 좀 형성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김광민 변호사님? 우선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회에게 넘기겠다.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입장을 냅니다.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고 법무부 차관 아예 대놓고 입장을 내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법무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이제는 우리 정부는 손 떼겠다. 왜 니네가 논의하고 판단해라 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니 법무부라는 조직 자체가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에 해석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 얘기한 거는 그거는 대통령의 생각이다. 법무부 장관이 톡 튀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수비를 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민주당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보안수사권을 남기는 쪽의 개정안들을 냈고 거기에 관련된 발언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여지까지 논의와 수기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지금 정리해야 될 상황에 와서 갑자기 참전을 하셔가지고 상반된 주장을 하세요. 이런 상황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건 명확하게 대통령의 의사가 개입됐다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 대통령과 당이 따로 별개의 존재인가요?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집권이라는 타이틀은 왜 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아니 같은 존재는 아니더라도 그럼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해야 정부도 성공하고 나중에 당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운명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마치 상정해 놓고 대통령이 우리한테 개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국정하는 데 있어서 당이 너무 안 도와줘.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려고 해.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인 건 뭐냐? 판단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를 헌법이 구분을 하고 있는 거는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이 있고 입법부는 입법부의 일이 있는 겁니다. 당청이 분리돼서도 안 되지만 두 개가 너무 일치돼도 또 곤란한 부분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안수사권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만 따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것 같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렇게 아쉬워하니까 당 내에서 좀 더 수기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한때는 이게 당론이었다가 당론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최근에는 당론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 정치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까지도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나 입장이 바뀌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꿉니다.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정치구단,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 보안 수사권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누구한테 좋을 것인가, 이런 우려와 걱정으로 한 거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선의로 해석을 합니다만, 박지원 의원 발언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저는 완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더기 뭐 무서워서 장 못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국물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 그랬는데 그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보자. 많이 바뀌었어요. 예, 하루 사이에 저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야당하고 여당의 차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야당은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원칙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기 지향적 가치를 가지고 모든 정책을 거기에다 다 맞추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집권 여당은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생각나는데요. 이보 전지를 위해서 일부 후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저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해석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미 보안사건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안사건을 완전히 폐지하면 모든 게 끝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 반대되는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거나 또 반대되는 증거들이 더 나올 경우에 국정에 부담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가정인데요. 보안사건을 일부 존치하는 거예요. 별건 수사나 이런 것들 못하게 막아놓고요. 지금 보안사건을 일부 존치하더라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유사한 뭔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건이나 이런 게 올라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역풍을 덜 맞게 돼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나온다. 그럼 민주당은 완전 폐지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갔을 때 국민 여론에서 아, 민주당 말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여론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국회 끝나지 않기 전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완전 폐지 쪽으로도 결론 낼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여기서 완전 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완전 폐지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역공을 당하거나 흔들리는 경우가 나올 때는 나중에 총선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대한, 그러니까 뭐 보안사건이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하면 뭐 서로 간에 막 얘기가 좀 더 많을 거니까 그건 빼고 정치적 의미로 있어서 정치적 절차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 절차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약속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유지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없애자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없앤 다음에 문제가 되면 일부 만들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이, 정치 조직이 자기 본인 입으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게 검수완박이었어요. 이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약속을 했고, 이거 해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묘소에 가가지고 드디어 검찰개혁 해냈습니다라고 인사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도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한 지 70년이 넘었고 수천만 개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검토했을 때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확한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인들이 모든 개혁은 부작용이 동반됩니다. 특히나 70년을 유지했던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고 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선의에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부작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최소화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보안수사권을 남겨놓는 거에 마음이 가 있지 않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숙고의 과정이고, 대통령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발 빠져 있는 것을 해석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선택의 방법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저는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정치 조직으로서 했었던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안 사건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아마 그 형사실무에 밝은 변호사가 있으면은 같이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국회에서 야당하고 뭐하러 협상합니까? 그냥 여당이 약속한 거 그냥 다 지켜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간다면 약속한 거고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고 하면 여당이 다수 의석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왜 야당하고 협상하겠어요? 평론가님, 그렇지 않은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토론이 이제 보안 수사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주제가 아니고 유시민 작가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저는 공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필승 변호사님은 조언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규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하나가 보안수사권 폐지고 하나가 대통령의 인사입니다. 인사가 너무 당까지 개입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을 따져보고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 가고 있다고 보느냐. 그리고 과연 이런 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이런 거를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데 지금 11시 49분입니다. 유명하신 사회자인데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보안사건 하나만 보안사건에서 못 벗어나면 아니요. 일로 와 그 뜻이 이쪽으로 앉아. 아니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안사건 문제에 대한 우려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그걸 우리를 배신한 행위로 인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핵심은. 저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유시민 작가가 정계 개편론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냐 대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려가 나오고 또 반대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걸 숙고하는 모양을 취하거나 아니면 일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나가는 거를 왜 행위의 배신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거는 있다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왜 폭발성이 강하냐면, 폭발력이 강하냐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폭발력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뭐 조금 갸우뚱 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룰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대통령이 너무 당의 인사에 깊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배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보안수사권도 이제 그런 문제죠. 일단 그러면 이제 보안수사권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인사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을 들어보죠.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만인 공제의 사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특보가 결국은 국회의장이 됐어요.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명 호소인인지 진짜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변인, 대변인단에 속해 있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불출마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김석환 평론가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도 불출마 얘기를 했던 비평가인데요. 예. 당이 이렇게 갈등 속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출마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정청래 전 대표는 승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선거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이나 그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엄청난 상실감과 자책에 시달릴 때 정청래 대표는 전혀 뭐 그냥 자기 아프고 말더라고요. 그런 태도를 볼 때 다음 선거를 과연 정청래 대표 얼굴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불출마를 얘기하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그게 왜 이재명 대통령 정기 개편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출마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는 안 돼. 그러니까 불출마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하나 있는가 하면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잘했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뜻에 맞는 사람으로 가고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애초부터 정청래 대표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정청래 대표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결정하는 모습, 그리고 법사위 통과된 게 의총에 가서 뒤집어지거나 다시 법사위로 와서 뒤집어지는 법안들이 막 생겨나고,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의견을 내면 시민사회가 의견 내면 또 수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 보면서 당대표가 도대체 무슨 이런 결정할 때 무슨 판단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해왔어요. 반복적으로.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고 또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됐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그래도 이재명 이제 대통령 1년 막 지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맞서가지고 싸우면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포기하고 그렇게 그냥 갔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나왔다. 그렇게 되는 것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로 잡아갖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딱 불거진 것과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저는 역사라고 하는 긴 견지에서 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약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인사에 너무 대통령이 깊이 개입한 데건 정치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광민 변호사님은 유시민 작가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어떤 부분에 동의를 하냐면, 자, 정원호 후보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로 정원호 후보 칭찬을 했고, 칭찬을 하자마자 정말 유의미하지 않은 지지율을 갖던 후보가 단숨에 1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SNS에 어떤 글을 썼을 때 서울시장 후보 순위가 바뀔 정도까지의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많이 하셨죠. 대표적인 행동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칭찬이에요. 이미 당대표 출마할 것 같은 암시를 줬고 말도 했고, 그리고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총리직을 사퇴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대표를 위해서 나가는 총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밀어주는 SNS를 하셨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호 사례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말로 저 총리 참 사랑해서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당신께서 그러한 SNS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당대표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호라는 경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건 전 사실상 노골적으로 했다라는 걸로 보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논쟁의 여지,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지지를 하시면 그나마 낫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원호에서 했던 모습과 똑같이 하시고, 이미 경험이 있는데도 또 그런 행동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걸 자꾸 좀 유치한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일단 명픽을 했다고 치죠. 정원 후보가 당내 일단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맹목적으로 거기를 추정해서 뽑아줬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성립하는 논리로 보면. 했는데 정원 후보가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선거는 당이 또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청래 전 대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정원호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마주 끝내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논리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예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 싸움에 참전한 유시민 작가의 논리대로 추정해서 거꾸로 들어가면은요,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 합당무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정청래 대표 안 되고
전 대표 안 되고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어야 돼라고 하는 의사를 대통령이 표명했다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하는 순간부터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결국 지금 정계 개편론까지 왔다고 봐요. 유시민 작가도 마음속에 이미 자기가 선호하거나 자기가 결론을 내릴 걸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현상들을 거기다 지금 꿰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봐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정청래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후보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선거는 당이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후보 본인 자신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거나 하지 않건 대통령이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대통령의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변론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천을 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보냈다는 듯이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책임들을 다 정청래 책임만을 묻고 있어요. 정청래 책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하지만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그거를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지방선거의 결과를 놔두고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저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계 개편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유시민 이사장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대통령이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치인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솔직히 전 세계 모든 나라 다 그거 해요. 솔직하게.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시민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신 게 분명히 저는 현상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 현상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미 본인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답을 내려가는 것이 억지로 꽤 맞췄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 논리라는 게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꾸 논리를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후보의 책임이 있죠. 왜 후보의 책임이 없어요? 후보 엄청나게 지금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후보도 보면. 그러면 당대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쪽만 얘기하잖아요. 서로 당대표의 책임을 왜 얘기 안 하냐? 아니면은 또 왜 후보의 책임을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간을 지금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질 하는 것 같아서 아니죠. 지금 오히려 유시민 작가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본질적인 의미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픽해서 결국 선거에서 진 거야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한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그래 픽했어. 그럼 픽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는 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하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안 그랬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공천한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공개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변론으로 두더라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결론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이 픽했다고 하는 게 과연 이 대통령이 엄청나게 잘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로 삼을 만큼 과도한 것이었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통령이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정도 못합니까? 그게 무슨 정권이 망하는 길에 어떤 근거로 삼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위험한 거였나요? 평론가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게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김광민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사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면 당무 개입이 되는 거죠. 당무 개입은 아닙니다. 당무 개입은 당한테 야 정원호 뽑아
라고 해야 당무 개입입니다. 어. 나는 정호를 지지한다 얘기하는 건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발표도 그러니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자 정원호를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지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원호가 잘합니다. 정원호가 서울시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당에서 하십시오. 당대표가 김민석이 됐으면 좋겠으면 저는 당대표가 김민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사람들이 다 이게 명픽이냐 아니냐 설왕설래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명픽인가 아닌가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제가 아까 분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원호 케이스를 봤을 때, 정원호 사례를 봤을 때 당신의 SNS의 영향력이 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명픽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선거 결과의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사무사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앞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딴 주머니 차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논의가 되는 그러고 가면 안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삼으면 안 논의가 된다는 그러고 가면 거예요. 안 되고. 그런 논리로 삼으면 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신의 SNS가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걸 계속 봐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파장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뭐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닐까요? 그 유시민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유시민의 영향력이 그러면 정청래 전 않잖아요. 대표를 지지한다고 해주면 되잖아요. 왜 얘기 안 하죠? 유시민 그렇게 작가는? 말씀하시는 순간 유시민 작가의 매부쇼 발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발언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저도 왜 그렇게 그러죠? 해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상하네요. 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꾸.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